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림기능사 필기 예상문제 12회입니다.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내음력이 뛰어난 음수끼리만 짝져진 것은 내음력, 즉 음지식물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대표적인 양지식물인 소나무, 낙엽송을 제외하고 고르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래서 소나무 들어갔다, 낙엽송 들어갔다 그러면 이게 대표적인 양지식물이죠. 소나무. 그러면 답은 이거밖에 없겠네요. 대표적인 음수, 주목과 회항목입니다. 그리고 잣나무, 이거는 뭡니까? 반음지식물. 이걸 중용수 그러죠. 중용수. 반음지식물이다. 양지식물은 소나무, 낙엽송, 그리고 자작나무까지 들어가는데요. 어떻든 이거는 양지식물입니다. 그러므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네,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고요. 낙엽송이라는 것이 일본 잎갈나무입니다. 잎갈나무 또는 잎갈나무 또는 낙엽송 어느 곳에서나도 같은 거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묘목을 굴치해서 식재하기 전에 묘포지나 조림지 근처에다 일시적으로 뿌리 부분을 묻어두어 건조를 방지하고 생개복을 하는 작업. 내용은 들어왔죠? 일시적으로 심어두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러죠? 그렇습니다. 가식이라고 그러죠. 선묘는요. 잘 자란 것은 잘 자란 것끼리 이렇게 큰 묘목은 큰 묘목끼리 이렇게 묶는 거, 이것을 선별이라고 그러죠. 선묘라고 그러죠. 작은 것은 작은 것끼리, 큰 것은 큰 것끼리. 건포는요, 이거를 전부 한때 묶어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크게 이렇게 이동하기 좋게 묶는 거, 이거를 건포라고 그러죠. 이동하기 위해서요. 접목은 접붙이는 것이고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도랑을 파서 묻어둔다. 나중에 심으려고요. 그거를 가식이라고 그런다. 보시는 그림처럼 이렇게 한쪽으로 뉘어서 묻어두는 거, 이것을 가식이라고 그런다. 그 다음에 선묘와 공포는 제가 지금 설명드렸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가식입니다. 3번입니다. 조림수종의 선정기준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 자, 또는 묘목의 선정기준 또는 조림수종의 선정기준 똑같습니다. 그렇죠. 생장이 빠르고 줄기의 재적성장이 큰 수종. 재적성장이 크다는 건 뭡니까? 부피가 크다는 거예요. 단경이 큰 그런 나무.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지가 굵고 원줄기가 곱고 짧은 수종. 이건 틀렸습니다. 어디가 틀렸나요? 그렇죠. 가지가 지금 쓰려는 제목은 이렇게 이 제목을 쓰려고 그러는데 가지가 너무 막 길다. 가지 쓰려는 건 아니죠. 그래서 가지는 짧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굵고 틀렸고요. 짧고 가는 것. 그 다음에 원줄기가 곧다. 이 부분은 맞죠? 근데 원줄기가 짧다. 이것도 틀린 거예요. 원줄기가 길쭉길쭉한 걸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첫째로는 이 조림수종 또는 묘는 뭡니까? 가지가 짧고 뭡니까? 가느다란 거. 이런 거예요. 왜 가지 쓰려고 한 게 아니니까. 그 다음에 목재 이용 가치가 높은 수종. 이건 맞죠? 바람, 눈, 건조, 병충해에 저항력이 큰 수종. 내향성이 큰 수종 맞죠? 그러므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가지는 가늘고 짧으며 줄기는 곧은 거. 가지는 가늘고 짧으며 줄기가 곧은 거. 그러므로 이 부분이 틀린 것입니다. 다음 중 산불에 대한 내화력이 강한 수종은 산불나도 전기 잘 타지 않는 거. 정답은요? 그렇습니다. 은행나무입니다. 산불에 대한 내화력이 강한 수종 은행나무. 은행나무와 뭡니까? 잎갈나무 같은 것은 산불의 내화력이 강하죠. 그렇지만 소나무나 곰솔 같은 것은 아주 내화력이 약합니다. 그래서 내화력이 강한 수종은 은행나무, 낙엽송, 잎갈나무, 가문비나무, 대왕송 이런 것이 산불의 내화력이 강하고
내활액이 약한 수종, 대표적인 거 소나무, 해송, 삼나무, 편백. 소나무나 해송은 산불에 잘 탑니다. 그래서 산불에 관한 내활액이 강한 수종, 은행나무입니다. 풀베기 작업을 1년에 2회 실시하려고 할 때 어느 때가 가장 좋으냐 그랬습니다. 그렇죠. 풀이 가장 왕성하게 자랐을 때라야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이제 뭡니까? 뿌리가 한번 배부르거나 더 이상 밀어줄 힘도 없는 그런 때. 그때가 언제일까요? 그렇죠. 6월과 8월입니다. 6월에 한번, 8월에 한번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이해하려고 하면요. 풀베기는 풀이 왕성하게 자라는 6월부터 8월 사이가 아니고 6월과 8월에 걸쳐서 두 번 실시합니다. 풀베기는 풀이 왕성하게 자라는 6월과 8월에 2회 실시해 줍니다. 5번에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종자의 실중을 가장 잘 설명한 것은 실제 중량입니다. 무게. 근데 이 미세립 종자, 이 어린 뭡니까? 아주 적은 종자를 하나하나를 무게를 단다는 것은 달아봐야 모르겠죠. 그래서 이 종자 1000개를 모아가지고 그 1000개의 무게를 달아서 그 무게를 가지고 1000으로 나눠주면 한 개 무게가 나오겠죠. 즉 미세립 종자 1000입을 무게를 달 때 한 번이면 부족하니까 한 4회 평균 해가지고 중량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중. 그렇죠. 적은 종자를 하나하나 달아서 무게를 낸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1000립, 립이란 게 개라 그렇게 보면 돼요. 1000개의 나달 또는 1000개의 씨앗, 1000개의 씨앗을 달아가지고 무게를 다룰 때 4번 평균 달아서 1000으로 나눠주면 한 개의 무게가 나올 겁니다. 이것을 종자의 실중이라고 그런다. 그래서 1000개의 무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삽목이 잘 되는 수종끼리만 짝지어진 것은 삽목, 꺾어지가 잘 되는 나무 어떤 나무냐 그랬어요? 대표적으로 꺾어지 안 되는 나무가 소나무죠. 느티나무, 오동나무 이런 건 다 꺾어지가 안 되죠. 꺾어지가 잘 되는 나무는요. 그렇습니다. 은행나무와 미루나무, 버드나무, 개나리 이런 게 잘 되죠. 개나리, 버드나무, 은행나무, 미루나무 이런 것이 잘 돼요. 그리고 소나무, 잣나무, 오동, 느티 이런 것은 삽목 잘 안 되죠. 그래서 은행나무와 미루나무가 삽목이 잘 되는 나무가 되겠습니다. 삽목이 잘 되는 나무, 포플러, 버드나무, 개나리, 은행나무, 주목, 측백나무, 연필향, 비야나무 이런 것들은 자주 보아서 눈도장 찍어놓은 길밖에 없습니다. 종자 전체의 무게가 900g이고 이 중 협작물의 무게가 90g이면 순수한 종자의 무게는 810g이에요. 왜냐하면 전체 무게에서 협작물 빼고 나면 순수한 순량의 종자가 나오니까 그게 810g이죠. 그럴 때 순양률은 얼마냐 그랬어요. 순양률. 순양률은 어떻게 구합니까? 총 무게에서 이 순양 무게 그리고 곱하기 100 그러면 순양률 나오죠. 총 무게는 900이고요. 순양 무게는 810이죠. 곱하기 100 그러면 90% 나오나요? 예. 그래서 순양률은 90%. 그래서 이 순양의 무게를 총 무게로 나눈 것 그것을 순양률이라고 합니다. 이해가 되셨죠? 네. 잘 모르시다면 이걸 한번 더 보시고 풀어보시면 됩니다. 한두 번 더 풀어보면 이런 문제는 절대 틀리지 않을 겁니다. 예불기의 톱이 회전하는 방향은 예초기는 톱이 어느 쪽으로 돕니까? 이렇게 돌죠. 이런 식으로. 시계는 이렇게 돌죠. 그래서 이것을 반시계 방향으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좌측으로 돈다 또는 반시계 방향으로 돈다 같은 말이에요. 예불기는 톱이 이렇게 돕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반시계 방향 또는 좌측 방향 그래도 맞고요. 톱날은 좌측 또는 반시계 방향으로 돈다. 발화율이 가장 높은 수종은 이거 한두 번 봤죠? 해송이죠. 해송은 어느 정도 높아요? 92%입니다. 씨앗 던져놓으면 산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100개 던지면 92개는 난다. 발화율이 가장 높은 수종은 해송이다. 가장 낮은 수종은요. 닭달나무입니다. 이거 한 20% 정도밖에 안 돼요.
100개 심으면 20개 정도만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높은 수종은 해송, 발화율 92%, 가장 안 되는 거는 박달나무. 비교적 대목이 크고 접수가 가늘 때 주로 사용하고 있는 접목 방법은, 대목이란 건 이런 거죠. 이 꺾꽂이를 갖다가 붙일 나무, 이게 대목이에요, 이게. 그럼 요거는요. 그렇죠. 뭐 요건 접목이라고 그래야 되고요. 예. 그런데 어떻든 간에 이 대목이 크고 접수는 가늘어. 이게 접수. 이걸 접수라고 그러죠. 예. 이 가지. 이 접수는 가늘어요. 이렇게 할 때 하는 방법은, 그렇죠. 이 대목이 크면 여기를 나누고 여기다가 이 접수를 갖다 꽂는 거죠. 그리고 동에 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을 뭐라고 그러죠? 할접이라고 그러죠. 할접. 대목이 클 때는 주로 할접을 한다. 가운데를 쪼개서 나눌 할자죠. 할접은 보시다시피 이 접수를 갖다가, 이게 대목이에요. 이 대목을 이렇게 나눠서 여기다 꽂고 그리고 동에 매는 거, 이것을 할접이라고 그러고요. 복접은요. 복접은 이 대목을 이렇게 베질 않아요. 대목도 그대로 커요. 그 다음에 여기에 꺾고자 하는 것도 그대로 커요. 그러면 한 나무에 열매가 이쪽 나무 열매 열리고 또 이 꺾고지한 이쪽 나무 열매 열리겠죠. 이게 복접이에요. 그래서 이 가지에다 이렇게 붙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접이라고 해요. 어떻든 이 복접은 그 대목을 자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대목 몸통에다 갖다 붙인다. 설접은 이렇게 혀 모양으로 생겼죠. 이걸 갖다가 밑에하고 해서 꼭 맞게 끼워 넣는 거. 그래서 혀 모양으로 생겼다고 해서 설접. 그래서 여기서 원하는 답은 할접입니다. 비교적 대목이 크고 접수가 가늘 때, 대목이 크고 접수가 가늘 때 사용하는 방법, 아까 그림 보셨죠? 할접법이다. 성숙한 인물을 대상으로 벌채를 실시할 때 모수가 되는 인목을 다 베버리질 않고, 이 산에 이렇게 있으면 다 베버리질 않고, 이렇게 모수고 어머니 나무가 될 만한 이런 나무들을 뜨문뜨문 이렇게 남겨놓을 수도 있고, 이런 거를 이렇게 군데군데다 한 서너 그루씩 해가지고 이렇게 남길 수도 있고, 하지만 어떻든 이것이 어머니 나무예요. 이 모수에서 씨가 떨어져 가지고 또 여기서 이제 갱신하는 발화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러려고 모수를 이 갱신들이 일어나는 이 발화가 다 돼서 이제 어느 정도 묘목이 크면 이 어미나무도 싹 베어버리는 거죠. 이렇게 해서 갱신하는 거, 이것을 모수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는 모수, 딱 보면 벌써 모수를 뜨문뜨문 산생시키거나 뜨문뜨문 남기거나 또는 군상으로 두세 그루씩 서너 그루씩 이렇게 남기거나 해서 어떤 모수에서부터 종자가 떨어지게 해서 종자를 공급하게 하고, 나중에 가면 이 모수도 베버리는 그러한 갱신법은, 그랬으니까 모수 작업법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간벌의 효과가 아닌 것은, 자, 간벌은 이렇게 촘촘히 있는 것들, 나무를 군데군데 이렇게 베주는 것이죠. 그러면 이 나무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제 더 잘 자라겠죠. 햇빛도 더 많이 받고 영양도 더 많이 먹으니까. 이렇게 하면 뭡니까? 숲을 건강하게 하겠죠. 나무의 생육, 이 남은 나무들의 생육을 촉진시키겠죠. 그리고 이 베어버린 나무들을 또 중간에 뭐 목재로 팔든 땔감으로 팔든 이러니까 중간 수입도 없겠죠. 재적 생장은 증가하지 않으나 형질 생장은 증가한다. 자, 재적 생장이라는 건 뭡니까? 재적 생장이라는 건 부피가 큰 거예요. 나무가 커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재적 생장이죠. 형질 생장은 뭡니까? 이게 품질이 좋아지는 거예요. 형질 생장은 품질이 높아지는 거, 좋아지는 거. 그런데 여기서는 재적 생장은 증가하지 않으나 그래서 틀렸죠. 재적 생장도 증가하고 크기도 커지고 형질 생장, 품질도 좋아진다. 이렇게 속과 배기 간벌을 해주면, 그래서 답은요 4번이 틀린 겁니다. 간벌은 재적 생장, 즉 연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분피가 증가하는 거, 이게 재적 생장이고, 형질 생장, 목재의 질이 양호해지는 거, 그래서 가격이 올라가는 거. 그래서 간벌은 재적 생장도 증가하고 형질 생장도 증가하는데 얘는 증가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이게 틀린 것입니다.
수목과 균의 공생관계가 알맞은 것은 이 공생관계가 되려면 둘 다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소나무도 살고, 그죠? 소나무도 살고 이 소나무 뿌리에서 나는 송이버섯도 살고. 그래서 소나무는 이 버섯에게 어떤 양분을 주고 버섯은 버섯대로 어떤 좋은 작용을 여기다 준단 말이에요. 서로 간에. 그래서 얘도 피해를 안 입고 얘도 피해를 안 입고 서로 이익을 보는 거예요. 이런 관계를 공생관계라고 그래요. 공생관계. 그래서 알맞은 것은 그러면 소나무와 송이균이죠. 송이버섯.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에, 능이버섯. 참나무와 능이버섯. 이런 것들이 공생관계예요. 그런데 참나무와 표교군 그러면 그렇죠. 참나무에서 표고를 만드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 참나무 뭐냐면 죽은 참나무예요. 예, 죽은 참나무에 표고버섯이 열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예, 공생관계는 아니에요. 이것 공생관계는 아니죠.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공생관계가 되려면 반드시 소나무도 살아있고 송이버섯도 살아있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거, 좋은 영향을. 예, 이런 것을 공생관계라고 해요. 그래서 이 공생균은 한번 읽어보시고요. 소나무는 송이버섯과 능이버섯은 참나무하고 서로 공생관계다. 농약의 사용 목적 및 작용 특성에 따른 분류에서 보조제가 아닌 것. 즉 보조제가 아니면 농약은 뭐로 됐어요? 주제와 보조제로 돼 있죠. 그러면 주제는 바로 농약 성분이에요. 보조제는 이 농약 성분이 이런 이파리나 그죠? 이런 이파리나 이런 데 잘 달라붙게 하기 위해서 쓰는 거. 이게 전착제예요. 그 다음에 증량제는 뭐예요? 수화제가 물에 잘 풀어지게 하기 위해서 이 증량을 높여주는 게 있어요. 그게 증량제예요. 이 물에 잘 풀어지라고. 용제는 뭐예요? 유화제가 물에 잘 풀어지라고 쓰는 것이 용제예요. 그래서 잎사귀에 잘 달라붙어라. 또는 이게 물에 풀어서 해야 되니까 물에 잘 풀어져라.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보조제예요, 이거는. 근데 여기서는 보조제가 아닌 주제가 뭐냐? 고 물었어요. 주제는 혼합제예요. 그러면 주제는 혼합제는 뭐하고 혼합했다는 얘기냐? 살충제에다가 살균제를 혼합한다든가. 그래서 충과 균을 다 죽인다. 또는 혼합제약에는 A라는 진딧물을 죽이고 B라는 무슨 점나무를 죽이고 점벌레를 죽이고 이 A라는 그것을 죽이는 약제, B라는 것을 죽이는 약제를 둘을 섞어서 혼합했다. 이런 게 혼합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살균제와 살충제를 혼합한다든가 A라는 해충과 B라는 해충을 각각 죽일 수 있는 살충제를 혼합한다든가 이런 게 혼합제예요. 그래서 혼합제는 주제다. 그 다음에 이거 중량제, 전착제, 용제는 다 물에 잘 풀어지게 하기 위해서 나무에 잘 달라붙으라고 이렇게 해서 보조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고요. 아까시나무 모자이크병의 매개충은 무엇이냐 그랬어요. 일단은 이 모자이크병을 옮기는 것은 뭡니까? 이 병원체가 바이러스예요. 유일하게 바이러스가 이 모자이크병을 옮겨요. 그런데 이 바이러스를 옮기는 또 매개충, 이게 뭐냐는 거예요. 정답도 찍으면요. 그렇습니다. 모자이크병은 바이러스가 병원 군인데 이 바이러스를 묻혀갖고 옮기는 얘가 누구냐면은 바로 복숭아 혹 진딧물이에요. 그래서 복숭아 혹 진딧물이 바이러스를 묻혀가지고 옮겨서 모자이크병을 걸리게 한다. 솔잎ok화리의 피해를 가장 심하게 받는 수종은 잎 나왔죠? 솔잎. 그럼 뭐가 되겠어요? 그렇죠. 소나무죠. 아주 쉽게 갑시다. 솔잎ok화리 피해를 가장 심하게 받는 수종 소나무입니다. 소나무, 해송. 해송을 곰솔이라고 그러죠. 네, 솔잎ok화리. 벌도 작업 시 정확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지지 역할 및 완충과 지뢰받침대 역할을 하는 것. 답은 어느 정도 보였죠? 지뢰받침대. 지뢰자 찾으면 지뢰발톱 나오네요. 벌도 작업할 때 정확한 작업, 또 지지 역할, 완충. 그런데 그게 지뢰받침대가 한다. 지뢰발톱.
자, 지뢰 발톱이 어디 있냐면요. 여기에 있어요. 어떤 모양으로 되어 있냐면 이런 식으로 여기에 붙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 나무에 뾰족하죠. 여기에 딱 지지를 해줘요. 지지를. 응? 그래서 자르려는 지점에 정확하게 이게 지지를 해주면서 완전히 바뀌진 않지만 어느 정도의 이 뾰족한 부분이 딱 물려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확한 작업할 수 있도록 해주고 또 지뢰받침대 역할도 해줘요. 여기 잘은 안 보이지만 여기에 이렇게 있어요. 이게 지뢰발톱이에요. 그래서 문제 나오면 이대로 나올 거니까 지뢰받침대, 지뢰발톱, 지뢰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애불기는 누계 사용 시간이 얼마일 때마다 그리스, 즉 윤활유를 교환해야 하느냐. 이 애불기 초기는 어떤 사람이 하루가 24시간이잖아요. 4시간만 잠을 자고 먹지도 않고 화장실도 안 가고 하루 종일 톱질을 했어요. 애불기를 애초기를 맸어요. 애불기를. 그러면 몇 시간을 하게 되나요? 4시간만 자고 하면 20시간을 애불기 메고 작업을 했어요. 그러면 20시간 하고 이제 잠자기 전에 뭘 해줘야 되냐면은 윤활유 갈아줘야 돼요. 교환해줘야 돼요. 즉 쉽게 말하면 이 사람 애불기 몇 시간 쓴 거예요? 20시간 쓴 거예요. 그러니까 4시간만 자고 예, 먹지도 않고 싸지도 않고 하루 종일 애초기 애불기 메고 작업을 했어요. 잡초 제거 작업을. 그러면 이 사람은 예, 이제 4시간 잠자러 들어가기 전에 이 애초기 애불기에다가 그리스 갈고 자야 된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암기가 되겠죠? 예. 24시간에서 4시간 잠자는 시간 빼면 몇 시간 했어요? 20시간 일했어요. 20시간 일하면 반드시 뭐 한다? 잠자러 들어가기 전에 예, 그래도 또 그리스 갈고 가야 돼요. 4시간도 못 잘 거야. 막 이 그리스 갈아주고 가면. 그래서 20시간이 되었을 때마다 윤활유 전부를 교환해 준다. FAO에서 규정하는 장비별 예상 수명 중 체인톱의 수명은 FAO는 국제 식량기구예요. 여기서 장비별로 수명을 정해놨는데 체인톱의 수명은 얼마냐? 이 체인톱의 수명 그럴 때 뭐 이게 가이드 수명 이런 게 아니에요. 이 몸통 수명을 말하는 거예요. 이 몸통. 이 체인톱 몸통의 수명은 얼마냐? 이걸 묻는 거예요. 얼마일까요? 1500시간이에요. 이거 어떻게 해볼까요? 자주 보는 길밖에 없어요. 문제가 나오면 이대로 나올 거니까 대강 답이 중간에서 위쪽이네 뭐 이렇게 오시든지 어떻든 1500시간이다. 1000시간보단 길고 2000시간보단 적어요. 1500시간. 자주 눈도장을 찍어 놓으세요. 네. 예불기의 체인톱에 체인톱이 아니죠? 예불기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체인톱이에요. 체인톱. 체인톱의 몸통의 수명이에요. 1500시간입니다. 네. 수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